사회. 우리는 사회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죠. 공통된 목적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묶인 인간 집단을 일컫습니다. 학교, 동호회, 회사, 군대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국가 그리고 또 지금 이 채널의 구독자들로 이루어진 커뮤니티 이것도 일종의 사회입니다. 인문학적 알을 공유하고 이를 공부하고 토론하고 싶은 물론 이 과정이 다른 채널에 비해 꽤나 마이너하면서 딥하긴 하나 아무튼 그런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한데 모여있죠. 앞서 말한 공통 목적과 가치관 이걸 제공해 줄 때 그 모든 것을 사회라고 지칭합니다. 사전적인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형태의 인간 집단 가족, 마을, 조합, 교회, 계급, 국가, 정당, 사회 따위가 그 주요 형태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은 바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대부분 사회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훑어보겠습니다. 보통의 유년기 기억은 유치원이라는 사회에서 시작되죠. 그리고 보통 국가 단위의 공동체가 요구로 하는 그런 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설치된 학교, 초중고 12년제 의무교육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또래 집단, 입시를 공통 목적으로 갖는 학원 등 이 사회는 커지고 또한 세분화됩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는 주로 20, 30대 층이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은 대학교에 속해 있거나 혹은 회사에 취업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 또한 사회이죠. 심지어 방금 말한 이 통상적인 소속에서 벗어나서 이를테면 자택 경비원을 하고 있더라도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인터넷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을 심산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아무데도 속해 있지 않기 매우 힘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의미와 가치는 사회 내에서 구성됩니다. 도덕적인 것이 무엇인가? 무인도에 혼자 살면 도덕이 필요 없죠. 재미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종차별적 농담의 경계는 사회에서 그어지죠.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가치는 사회의 인정이나 평가에 기반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속한 자본주의 내에서 성공의 척도는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은 그 자체로는 그냥 종이에 불과합니다. 가령 라이베리아 달러와 미국 달러 여러분이 둘 중 뭐를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죠?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라이베리아 달러는 환전하기도 힘듭니다. 은행 비고시 환율 목록에 아예 라이베리아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왜죠? 라이베리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서쪽에 속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빈민국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돈 찍어내기로 인한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쿠데타와 부족들 간의 내전이죠. 전쟁으로 은행이 셧다운되면 내 돈을 찾을 수 없게 되니까. 그래서 라이베리아 달러는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미국 달러는 가치가 높죠. 앞서 말한 문제가 상대적으로 미국에선 벌어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돈의 가치는 그 발행국이 가진 신용, 즉 그 사회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반영합니다. 다시 말해 화폐는 사회적입니다. 사회가 없으면 화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가장 사적인 감정인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자체는 그 본질에서 극도로 사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통상적인 로맨스물의 문법처럼 신분이나 계층을 뛰어넘어 당신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고유성의 세계가 곧 사랑이니까요. 그러나 그 사랑이 표현되는 형식은 이건 되게 사회적입니다. 사회에서 연인이라면 가야 하는 장소나 커피 마시고 영화 보기 등 문화적인 모범이나 관습들을 제시합니다. 사랑의 양태도 그렇습니다. 여자가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는 것을 사랑의 모범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불효자 되기가 훌륭한 이성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사랑이 이러한 사회적인 것으로 완전히 환원되진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사회성과 관계 맺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회는 곧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오늘 지하철 타고 출근하셨죠? 지하철을 만들고 운영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크게 보면 국가입니다. 노동자나 소비자를 효율적으로 옮기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이건 혹은 좀 더 낭만적으로 시민들의 이동 편익을 위한 어떤 행복 추구권의 목적이건 간에 국가기구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지하철을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세분화해서 지하철이라는 이 차량 자체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이건 기계공학의 산물입니다. 대학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또 다른 사회에서 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뽑아낸 설계도를 위한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실물은 이걸 위해서는 별도의 광업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를 수송하기 위한 운송 공동체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철도 차량 정비 기능사나 철도 토목 기사 등 철도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기술 집단들 역시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회가 없으면 여러분이 누리는 물질도 대부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사회는 가치와 물질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리하여 반복컨대 이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를 모른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회에서 숨쉬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여러분의 어떤 고유한 지점이 사회의 틀 바깥에 있는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이 틀이 항상 말끔히 인식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죠. 인간이 행하는 어떤 분야도 순수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러 이해관계가 조율되어서 표현됩니다. 이건 마치 의회 정치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그 국가를 대표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야당이 없다는 뜻은 아니죠. 대표와 존재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유성이 여러분 내에서 야당인지 여당인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 고유성은 비고유성과 함께 존재합니다. 운 좋게 확실해질 때도 있지만 대개는 혼탁하고 모호합니다. 그리하여 사회에 대해서 모른다면 단지 사회에 의해서 주입되었을 뿐인 여러분의 사고방식이나 취향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능과 직감은 분명 중요한 것이지만 이게 전부라면 우리는 아직도 신석기로 멧돼지를 잡고 있을 겁니다. 좌우간 이런 이유에서 막스가 사유의 사회성을 강조하면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했던 말은 다소 날서 있긴 하나 그럼에도 중요하게 숙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유령, 연대, 고차적 존재, 개념, 숙고 등의 표현들이 단순히 관념론적이고 종교적인 표현이고 또 얼핏 보면 고립된 개인에 속하는 그런 관념처럼 보이지만 이 표현들은 삶의 생산 방식과 그것과 연관된 교류 형식이 발생하는 운동을 실제로 제한하는 경험적 속박과 한계를 반영하는 관념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열거된 예시 중 2개만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고차적 존재. 인용문인 만큼 막스주의의 표준적인 설명을 들려드리자면 종교의 설명을 들어볼 때 이 고차적 존재, 즉 신은 사회와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규정상 이 사회를 창조한 존재로 설명되니까요. 그러나 이는 그냥 개인이 그렇게 믿는 소위 자신은 신의 존재를 느껴봤다는 그런 경험적 속박에 제한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비참한 상황을 어떻게든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은 신의 섭리하에 있기에 결국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혹은 사후세계에서 보상을 받을 거라는 둥 이런 믿음을 발명한 뒤 삶에서 느껴지는 몇몇 감정들을 이 믿음에 부합하게 가공한 것, 그러니까 자신이 느낀 감정을 신적인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멋대로 믿어버리는 거죠. 이때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부조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도록 만드는 일종의 기만 장치입니다. 자기 기만 장치이죠. 그래서 막스가 종교를 이른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규정 지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종교는 사회의 병폐를 반영한 관념이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인 것입니다. 단지 종교 본인은 본인이 독립적인 존재라고 믿을 뿐. 숙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개인이 숙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확실히 집단지성은 아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결론은 다른 이들과의 토론이 아니라 사유하는 주체 혼자서 숙고하고 내려진 결론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고독합니다. 물론 이건 데카르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매한 대중과 고독한 현재의 구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랜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숙고는 사회로부터 벗어남, 그러니까 숙고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시끌벅적함이나 대중의 광기,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이성적인 과정으로서 상상됩니다. 사회로부터 두는 거리, 이 거리가 곧 객관의 조건인 것처럼 상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숙고는 정말 이런 것일까? 이를테면 1830년대 활동했던 과격파인 청년 해겔 학파를 생각해봅시다. 이들은 해겔 철학을 급진화하고자 했던, 그러니까 당대 권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불온한 사상가들이었지만 동시에 급진적인 시민 봉기에는 직접 뛰어들지 않았던, 그러니까 일정 거리를 뒀던 전형적인 프로이센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 슐레지엔에서 가난한 직조공들의 봉기가 일어났을 때 이걸 그냥 기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단순한 폭동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자기네들이 봤을 땐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계몽된 후 정치적인 운동을 벌여야 하는데 우매한 민중들이 짐승처럼 행동했다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는 노동자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노동자의 능동성에 대한 평가 절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동물인 노동자는 이끌어줄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여기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억압받는 계급이 스스로를 구원해야 한다. 이걸 극단으로 밀어붙였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칼 막스입니다. 막스는 단적으로 노동자의 영향을 긍정했습니다. 여기가 루게나 바우어 그리고 포이어바우까지 당대 청년 해겔 학파와 막스가 갈라졌던 중요한 분기점이었죠. 아니, 1844년 슐레지엔의 가난한 직조공들이 해겔 철학을 배웠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빈자로 태어났다면 철학은 고사하고 문맹을 벗어나기도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혁명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이 한거는 단순히 매맞는 짐승이 본능적인 발작을 일으킨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를테면 항거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피해 법정이라는 시위 노래를 불렀는데 여기에는 공장 소유주와 도매상들이 담합하여 행하는 지금의 착취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주아에 대한 공격 또한 처음부터 폭력 행위로 치달았던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행진하면서 임금 인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로 연대하고 구호를 짜고 딱 들어도 짐승이 하는 일은 아니죠. 그러다가 지방 경찰이 개입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이게 대대적인 폭력 행위로 번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노동자들이 부르주아나 그 하수인들을 직접 살인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이들이 착취한 돈으로 쌓은 저택이나 가구를 파괴했고 더 결정적으로는 공장으로 쳐들어가서 채무자 명단과 같은 서류들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야만인이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때리고 불태운 그런 사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막스는 바로 이 지점들에 구체적으로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혁명은 철학자의 머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구나. 훗날 그래서 공산주의 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트를 학생이나 하수인이 아니라 혁명 주체로서 선언했던 것입니다. 노동자가 정신 역량이 없는 단순 짐승에 불과했다면 어떻게 그런 존재가 혁명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슐레지엔 봉기에 대한 청년 해결학파의 평가절하는 그 자체로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숙고는 본인이 사회와 거리를 뒀다고 상상하는 그런 개인에 의해 행해지는 것인데 거리를 뒀기 때문에 되레 그 사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사태에 대해 제대로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거리는 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아닌 사태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 일종의 무지의 의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왜? 해석학에 따라서 이 거리는 마치 프로이센 융커들처럼 아래 것들과 겸상하지 않았던 것처럼 청년 해결학파 역시도 대학교라는 엘리트적 사회 분위기를 자기도 모르게 내면한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지렁이들이 직접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버리면 자신의 지식인의 지위가 위태로워지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정리하자면 숙고는 거리를 둔 그 대상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차단하고 그로써 어떤 무지나 평가 절하를 유도하는 기술이며 이는 그 숙고 주체가 속한 사회적인 관계의 반영입니다. 다시 말해 숙고는 사회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되레 사회적 생산물입니다. 개인적으로 숙고 개념을 좀 더 다루고 싶긴 하나 오늘 주제는 사회이므로 이쯤에서 다음을 기약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그리하여 막스가 보기에 사회적인 것과 완전히 무관한 분야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직간접적으로 사회적인 것과 엮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서부터 말했듯 사회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회 개념 자체를 설명한 게 아니라 이걸 왜 배워야 하는지를 알아본 셈이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사회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늘상 이 채널에서 그렇게 하듯 좀 독특하고 적당히 깊게 잠수해서. 사회하면 먼저 떠올리는 것은 적어도 서양 철학 전통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저작 제목부터 정치학인 강의록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폴리스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 비사교적이고 고립되어 사는 사람일지라도 사회 안에 존재한다. 사회는 개인의 앞에 있는 것이다. 공통의 삶을 영위할 수 없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급자족하고 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거나 신이다. 조온 폴리티콘.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인간을 정치적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치적이라는 말이 가진 부정적인 뉘앙스 때문에 이걸 사회적 동물이나 공동체적 동물, 대충 이렇게 바꿔 쓰기도 하죠. 하지만 표현을 어떻게 쓰건 본성적으로 사회를 이루는 존재, 이 뜻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이 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인용했던 그대로 짐승이거나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 개념을 깊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규정부터 거슬러야 합니다. 즉, 인간은 비사회적 동물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왜냐? 이러한 규정은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 실제로 설명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여러분이 사람은 왜 담배를 좋아하는가? 라고 물었다고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사람은 담배를 좋아하는 본성을 갖고 있어 라는 대답을 받았다면 불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요. 충분히 설명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가혹한 노동 환경 내에서 충분한 휴식 시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흡연 문화가 자리 잡았다거나 혹은 멋들어지게 담배를 피우는 영화 배우의 이미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거나 대충 이런 식의 설명이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간은 왜 사회를 구성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러한 본성을 갖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불만족스럽죠. 질문 대상을 하나의 본성으로 바꿔서 대답하는 것, 철학에선 이걸 자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원인은 대표적인 논리적 오류입니다. 이건 약간 다른 얘기지만 자신한테 철학적 소질이 있는지 궁금하다? 평소에 세상을 이해함에 있어 본능을 얼마나 배제하고 사고하는지 이걸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무전제와 철학적 재능은 비례합니다. 그리고 무전제와 정신병도 비례하죠. 좋은 게 전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 본성은 사회적 개념을 심화하기 위해 배척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건 가짜 답변입니다. 실제로는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한 것이 없는 답변이죠. 게다가 본성이 가진 무서움은 그 자체로 필연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식욕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먹이를 찾는 것은 마치 중력의 법칙처럼 필연적인 귀결처럼 여겨집니다. 필연은 뭐죠? 자동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떨어뜨린 볼펜이 자유의지로 낙하하는 게 아니죠. 물리 법칙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냥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하려고 든다?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왜? 법칙이니까. 같은 예시로서 태풍 같은 거. 어떤 공무원이 태풍 대책으로 태풍을 압수수색하겠다. 아예 없애버리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는다면 업무 배제되고 정신 감정을 권유받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태풍 대책은 대피 계획을 점검하고 시설물이나 차량을 보호 조치하고 대충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온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 그에 맞춰서 사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능은 필연을 낳고 필연은 사고의 상수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상수로 규정된 것은 사실상 사고 불능에 빠집니다. 그건 그냥 바꿀 수 없는 기정사실로서 취급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성을 하나의 본능으로 설정했을 때 인간 사회의 양태 중 하나인 군주정이나 귀족정, 이건 뭐가 되죠? 인간 본능의 필연적인 귀결처럼 여겨집니다. 군주가 상수라면 절대로 제거할 수 없는 마치 중력이나 태풍 같은 절대값이 됩니다. 세습 군주와 귀족이 정치를 주도한다는 것, 이것을 상수로 둔 상태에서 모든 정치적 사고를 전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상수로 두느냐, 이것이 사고의 범위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본능은 위험한 것입니다. 자기 원인은 위험천만한 오류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사회적 본능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대뇌피질이 발달하지 않은 고양이한테 아무리 미적분을 가르친다 한들 가망이 없는 것처럼 영양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발현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사회에 적용하자면 사회적 영향이 없다면 사회는 애당초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군주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를테면 전두광의 대사였던 인간이란 동물은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주길 바란다니까 라는 부분, 분명 인간 본능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인류 역사에서 군주정이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됐겠습니까? 노예 근성은 존재하고 또한 적나라하게 기능합니다. 지금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대목은 이러한 본능적인 영역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사랑의 사례도 그렇고 고독에 대한 욕망, 사회적 구속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은밀한 욕망 추구 등 비사회적 부분은 인간에게 분명 존재합니다. 게다가 사회적 연결고리의 규모, 가족 단위, 우정, 지역사회, 국가, 더 나아가 세계 시민까지 이 규모의 차이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규모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주적인 주체성과 노예 근성처럼 그 사회 구성에 대한 질적 차이도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극적인 영웅이라 불릴 만큼 도덕적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기적 물욕만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포, 복종, 자유, 존경 등 사회적인 관계의 질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이란 말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개념이 되기 힘듭니다. 왜? 그 구체적인 양태가 극도로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성은 단일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말하자면 인간 본능이라는 것 자체가 절대적이거나 단일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MBTI 검사를 봐도 다양하죠. 그래서 본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 본능을 발달시키거나 혹은 축소하는 그 사회의 어떤 조건이나 요소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를 위해 앞서 말했듯 인간을 비사회적 동물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어떻게 해서 사회를 갖게 되었는지 물을 수 있게 되고 이 요인으로서 구조나 환경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능, 아니 그보다는 탁월한 역량을 단일하게 파악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즉 인간은 정해진 본능이 없다는 점에서 동물과 구분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개념 파악의 선구자가 누구냐? 정치 철학적 괴물 장 자크 루소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0분 채울 겸 약간만 짜투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막스 선생의 독일 이데올로기는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패스. 오늘 영상에서 다뤘던 청년 해결학파와 막스의 차이, 그러니까 노동자의 영리한 긍정 부분, 이거 미카엘 레비의 청년 막스의 혁명 이론에서 자세히 다뤄집니다.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국내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2021년 두 번째 태제 출판사에서 황정규 선생님께서 번역하셨습니다.
국내에서 막 쓰는 좀 컬트가 돼버린 분위기이긴 하나 그럼에도 일독 권해드립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내일은 아니군요. 이 영상 제작하는 지금 자정이 넘었으니까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입니다. 투표를 꼭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왕 투표를 하실 거 잘 해주시길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